조종사가 공중에서 조종관을 놓는 순간 그의 인생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미 공군 심리학자 마이클 헤이스 박사의 말입니다. 오산 공군기지 상공 1만 피트에서 F-22 전투기 조종사 알렉산더 레이튼 대위는 3초간 조종관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죠. 군 기록상 이런 행동을 한 파일럿의 93%는 비행 자격을 영구 박탈당했습니다. 나머지 7%는 심각한 PTSD로 스스로 지상직을 요청했습니다. 2024년 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참전 후 귀환한 전투기 조종사 중 41%가 임무 수행 중 일시적 판단력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비율은 5% 미만입니다. 특히 조종관에서 손을 뗀 경우 그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레이튼 대위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 1년 만에 다시 비행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같은 기지에 재배치를 요청했습니다. 미 공군 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사례였죠. 도대체 한국 파견 중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레이튼 대위입니다. 미 공군 F-22 전투기 조종사로 군인 가문의 자손입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고 그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군인의 길을 꿈꿨죠. 20살 때 처음 비행기를 조종했고 공군사관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저는 그날 조종관에서 손을 뗐습니다. 1만 피트 상공, 오산 하늘에서 F-22의 조종관에서 제 손이 떨어져 나갔어요. 불과 3초,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파일럿에게 조종관은 생명선입니다. 그것을 놓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조종석 안에서 제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훈련받은 조종사의 표정, 침착함의 가면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할 내면의 혼란이 눈동자만은 배신하고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 임무에서 돌아온 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완벽한 미션 수행, 무결점 기록. 그러나 제 안에선 무언가 깨지고 있었어요. 밤마다 찾아오는 꿈, 의미를 잃어가는 일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니까요. 조종관을 다시 잡았을 때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었습니다. 교신기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러나 무언가 결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모든 것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 공군 본부에서 한 통의 명령서를 받았어요. 알렉산더 레이튼 대위, 대한민국 오산 공군기지 파견 명령. 사무적인 글씨체로 제 운명을 바꾸는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잘못 본 거 아니야? 브라이언의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동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이라면 모를까, 한국은 흔치 않은 파견지였어요. 저는 무표정했습니다.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 감정 자체가 메말라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심리 상담사는 환경 변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제 PTSD 증상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정기 평가에서 미세한 변화가 감지된 모양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엔 남지 않았지만 이 파견이 일종의 회복 기회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명령을 받은 지 2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거대한 보잉 기체 안, 낯선 기내식의 향기가 제 코를 자극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은 끝없이 펼쳐졌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임무도 똑같겠지. 스스로에게 단정 지었어요.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미군 신분증 하나로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을 통과했습니다. 담당 한국 경찰은 절제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의 바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도착하지 않았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느껴지는 한국의 공기, 낯선 언어의 소리들, 정렬된 질서 속 움직이는 사람들. 한국은 그렇게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면 제 안의 균열이 더 커질까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오산 공군기지 숙소에 짐을 풀면서 창밖으로 한국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같은 하늘인데 달랐습니다. 왜 그렇게 느껴졌는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고요한 밤하늘은 제 혼란스러운 마음과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오산 상공에서 저는 조종간에서 손을 뗐어요.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단지 알게 된 것은 제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하늘에서 제 내면의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산 기지에 배치된 첫날 회의실에 앉아 부대 적응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슬라이드로 투영되는 한국 기지의 생활 규칙들이 눈앞을 지나갔어요. 외출 허가 절차, 현지인과의 교류 시 주의사항, 한국 문화 존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브라운 대령은 특히 한국은 예의의 나라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이 정도면 일본이랑 비슷한가? 무의식적으로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생각했던 제 왜곡된 상상이었죠. 손에 쥐어진 한국어 기초 안내서를 무심코 넘겼어요. 네모 반듯한 한글 문자가 제 눈에는 그저 기하학적 도형처럼 보였습니다. 이전 파견지에서도 현지 언어는 전혀 배우지 않았어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첫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부대 정신과 의사가 현지 문화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 권했다는 메모가 있었어요. 침묵 속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은 답답한 기지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제 안의 혼란은 여전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처음 마주한 평택 시내는 제 상상과 달랐습니다. 반듯한 도로 위로 오가는 현대적인 차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였어요. 그러나 골목을 돌아서자 전통시장의 활기찬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빨간 고추더미, 녹색 채소들, 말린 생선과 해산물이 즐비했어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시장 상인들은 저를 보고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이방인에 대한 경계나 호기심 대신 자연스러운 무관심이었어요. 가끔 누군가 영어로 헐로라고 건네기도 했지만 그건 마치 다른 동네 사람을 대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현대적이고 깔끔한 내부, 정갈하게 진열된 상품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음료수 하나를 집어 계산대로 향했죠. 직원은 부드러운 미소로 고개를 숙이며 영수증을 건넸어요. 왜 나한테 인사하지? 제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서비스 문화의 차이였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경계와 긴장만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낯선 친절함이 저를 당혹스럽게 했어요. 거리를 거닐다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작은 건널목이었어요. 머뭇거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모든 차들이 자발적으로 멈춰 서더군요. 어떤 운전자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행자를 위해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모습이었어요. 이 나라는 너무 차분해.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미국의 혼잡한 거리, 끊임없이 울리는 경적, 서두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풍경이었어요. 전쟁 지역에서의 혼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순간 느껴진 미묘한 안정감을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택시를 타고 기지로 돌아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깃든 평택의 거리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택시 운전사는 말없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처음 듣는 멜로디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기지로 돌아와 숙소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지나가는 도시였지. 무심하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오늘 본 장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의 목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춘 차들, 시장의 색채와 향기.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음의 균열이 조금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윤과 함께 평택 외곽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기지에서 처음 만난 한국군 연락 장교였어요. 브리핑 중 제가 한국 전쟁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상세히 설명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제 할아버지가 참전했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도윤은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었죠. 이곳은 많은 관광객이 찾지 않지만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도윤의 말에 별 기대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운 날이었어요. 길가에 피어난 들꽃들,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평화로웠죠. 도윤과 나눈 대화는 처음엔 주로 업무에 관한 것이었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느 부대였습니까? 도윤이 물었어요. 제7사단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다고 해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 관한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기억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의 군번줄을 물려받았지만 당시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군인이 된 이유가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작은 언덕을 오르자 조용한 공원이 나타났어요. 중앙에는 검은 대리석으로 만든 전쟁비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죠. 한국 전쟁 당시 이곳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싸웠어요. 전쟁비 앞에서 잠시 침묵하며 서 있었습니다. 새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공간이었어요. 비석에 새겨진 이름들이 햇빛에 반짝였죠. 흘러간 시간 속에서 할아버지의 존재가 문득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비석 뒤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비석을 돌아 뒤편으로 가봤어요.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관광객 무리가 비석 뒤편에서 대변을 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마치 아무 문제 없다는 듯 농담까지 주고받고 있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손이 떨렸죠. 제 조종사 경력 중 이런 분노를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망설였어요. 외국인인 제가 나서야 하는지, 도윤에게 알려야 하는지. 그러나 그 순간 비석에 새겨진 이름들이 제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싸웠던 전쟁, 그의 전우들을 기리는 장소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광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중 한 명이 뭐라고 대꾸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급히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관광객 중 한 명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왜 간섭하십니까? 우리끼리의 일인데요. 그의 적반하장 태도에 분노가 더 커졌어요. 도윤이 그들의 언어로 뭐라고 말했지만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공원에 있던 한국인 시민들이 상황을 보고 모여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어요. 작년에도 이런 일 있었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상황은 점차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경찰과 함께 자리를 떠난 후 도윤이 제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화나셨네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반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저답지 않게 분노를 표출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 비석. 제 할아버지의 전우들 이름이 있을지 모릅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제 말이 의미하는 바를 순간적으로 이해한 듯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고 돌아오셨지만 평생 그 기억에 시달리셨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전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해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감정, 우리도 잘 알아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인들에게 전쟁은 단순한 역사가 아닌 여전히 살아있는 상처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전날의 감정이 마치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왔어요. 평소의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정한 조종사로 살아왔는데 공원에서 보인 제 분노는 낯설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부담스러우시면 안 오셔도 돼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군인으로서 지켜온 경계선이 있었어요. 임무와 사적인 관계는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도윤에게 보인 솔직한 모습, 그리고 그의 이해하는 눈빛이 마음에 남아 있었죠. 가겠습니다. 몇 시에 만날까요? 저도 모르게 수락했어요. 스스로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기지의 심리 상담사가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오후 내내 미루던 보고서를 작성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은 이미 저녁 약속에 가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도윤은 약속대로 기지 정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차를 타고 15분 정도 달렸습니다. 도윤의 집은 평택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점점 빨라졌어요. 낯선 문화, 낯선 가정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윤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한국어로 인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통역해 주었죠. 어머니가 환영한다고 하세요. 오늘 특별히 미국인 친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셨대요. 신발을 벗고 들어간 거실은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위로 김치, 부침개, 각종 나물들이 놓여 있었죠. 낯설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손님을 위해 포크를 준비해 두셨지만 저는 젓가락에 도전했어요. 서툴렀지만 도윤의 가족은 격려하듯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김치의 매콤함에 눈물이 났지만
이상하게 계속 먹게 되는 중독성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참전용 사셨대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우리 사이에는 이미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기억, 희생의 의미, 그 무게를 아는 사람들 사이의 침묵이었죠. 식사 후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서울 현충원에 가보실래요? 지금 가면 해지기 전에 볼 수 있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차로 1시간 정도 달려 서울 현충원에 도착했어요. 넓고 엄숙한 공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수많은 비석들이 정렬되어 있었죠. 도윤은 저를 한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곳입니다. 비석 앞에 서자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미국인 이름들, 그들의 나이, 계급이 차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24도 되지 않았죠. 제 나이 또래였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웠어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가만히 비석을 만지며 이름들을 읽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억이 제 안에서 살아나는 듯 했어요. 현충원을 나와 시내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버스 안은 조용했고 저는 여전히 현충원에서의 감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노인 아주머니가 작은 비닐봉지를 열더니 귤을 하나 꺼내셨어요. 귤 껍질을 벗겨 한 조각을 제게 건네셨습니다. 추우시죠?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단어였어요. 아주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전해진 귤 한 조각, 그리고 그 따뜻한 미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의미였지만 실은 눈물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기도 했어요. 저는 메일함에서 공식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파란색 디지털 바인더 아이콘, 제목은 간결했어요. 레이튼 대위 복귀 명령서. 열어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검은 글씨로 적힌 미국행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2달 전까지만 해도 간절히 기다렸을 단어였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파견 기간 종료. 임무평가 우수. 후속 배치 네바다 넬리스 공군기지. 공식적인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 제 감정은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산 기지의 봄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같은 하늘도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했습니다. 변한 것은 하늘이 아니라 제 시선이었죠. 심리 상담사와의 마지막 세션에서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많이 달라지셨네요, 레이튼 대위. 제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악몽의 빈도가 줄었고 때로는 온전한 밤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제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오후에 시간을 내어 평택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채소 가게 할머니는 저를 보면 항상 더 싱싱한 것을 골라주셨고 과일 아저씨는 시식을 권하며 웃었어요. 처음엔 낯설었던 곳이 이제는 편안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부부의 채소 가게 앞에 섰을 때 문이 닫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문에 붙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로 적혀 있었지만 도윤이 가르쳐준 몇 글자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오늘은 가족상. 내일은 다시 열어요. 손가락으로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1달 전에 저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메모였어요. 그러나 지금의 저는 노부부의 슬픔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군가의 부재,
그 상실감을 함께 느끼고 있었어요. 떠나기 전에 인사도 못 드리게 되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골목을 더 걸어 익숙한 포장마차 앞에 섰어요. 빨간 천막 아래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냄비가 여전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셨어요. 까만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아, 미국 아저씨. 또 오셨네요. 도윤에게 배운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떡볶이 한 접시를 주문했습니다. 이제는 매운맛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이제 가시는 거죠?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머니의 직감은 정확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는 빨간 고무 장갑을 낀 손으로 떡볶이를 한 번 더 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작별 선물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국적이 달라도 인간의 마음은 통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떡볶이의 매운맛이 입안에 퍼졌고 그 맛은 제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저녁 숙소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모은 소소한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도윤이 선물한 자수 손수건, 현충원에서 산 작은 돌하루방 인형,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준 레시피가 적힌 메모지. 작은 물건들이지만 모두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버릴 게 없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물건뿐만 아니라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 만남, 경험이 소중했습니다. 저는 미국 기지 내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회색빛 형광등 아래 모니터 불빛이 창백하게 빛났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더 이상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잘 지냈나, 레이튼? 상관이 물었습니다.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내가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을, 한국의 하늘이 내게 준 평화를. 그건 공식 보고서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무채색처럼 느껴졌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 내 감정은 남아있지 않다. 미국에 물리적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반도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어요. 오산의 하늘, 평택의 시장 골목, 도윤의 가족 식탁. 그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도윤이 준 손편지, 현충원에서 찍은 사진, 포장마차 아주머니의 명함. 작은 메모지 하나가 특히 눈에 들어왔어요. 춥죠? 이거 드세요. 버스에서 만난 노인 아주머니가 귤을 건네며 말했던 그 문장이었습니다. 도윤에게 부탁해서 한글로 적어두었어요. 단순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제 가슴을 다시 한번 적셨습니다. 물건들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저와 한국에서의 기억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같았습니다. 특히 자수 손수건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공기가 느껴지는 듯 했어요. 심리 상담사와의 세션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잃었던 전우들, 악몽처럼 찾아오는 폭발음, 그리고 조종간에서 손을 떼었던 그 순간까지. 상담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왜 지금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어요. 상처도 나눌 수 있다는 걸요.
업무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비행훈련 보고서 작성, 회의. 그러나 모든 순간에 한국에서의 경험이 묻어났어요. 비행 중에는 오산 상공의 하늘을, 회의 중에는 도윤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훈련 평가서를 작성하던 중 공식 보고서의 말미에 손글씨로 짧은 문장을 적었어요. 정확한 전술은 기록되지만 사람은 기록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임무와 전술은 완벽하게 수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느낀 감정들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배움이었는데도 말이죠. 동료 중 하나가 물었어요. 한국은 어땠어? 음식 맛있었어?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몇 달간의 깊은 경험을 몇 마디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결국 웃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상상 이상이었어. 언젠가 꼭 가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귤 한 조각의 맛, 도윤 어머니의 웃음, 현충원 비석 앞에서 느낀 먹먹함.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어느 새벽 경납고에서 조종기를 정비하던 중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기체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고요한 새벽, 금속 냄새와 기름 향이 섞인 공간. 눈을 감고 한국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PTSD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마주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제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이 저를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새 배치 신청서가 메일로 도착했습니다. 여러 선택지 중에서 눈에 들어온 것은 단 하나였어요. 오산 공군기지, 대한민국. 미국 한국연합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조종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전문성과 한국 경험이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망설임 없이 선택란에 클릭했습니다. 체크 표시를 하는 순간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사유란에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파병 요청지 한국 사유 이전 경험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연합훈련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식적인 이유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많은 것이 있었어요.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이유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짐을 꾸리며 처음과는 다른 마음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한국행을 준비할 때는 전투복과 필수품만 챙겼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손수건, 포스트잇, 사진을 가장 먼저 가방에 넣었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소중한 것들이 우선이었죠. 연합훈련 프로그램 선발 결과가 나왔을 때 상관은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레이튼, 보통 장교들은 유럽이나 본토 배치를 선호하는데 한국과의 연합작전 경험이 제 경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대답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제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심리 상담사는 제 결정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치유의 과정을 계속하시는군요. 동료들은 제가 자원해서 다시 한국으로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말 다시 가는 거야? 왜? 그들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말로는 충분히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귤 한 조각의 의미를, 현충원. 비석 앞에서 느낀 연결감을, 도윤 가족의 식탁에서 경험한 따뜻함을요. 가보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며 처음 한국행과는 다른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곳으로의 두려운 여정이 아니라 친숙한 곳으로 돌아가는 기쁨이었어요. 출발 전날 할아버지의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다르게 이해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연결고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과 제가 느낀 것은 달랐지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을 밟았다는 사실이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인천공항에 두 번째로 발을 디뎠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입국장의 안내 표지판들이 이제는 읽을 수 있는 친숙한 문자였고 공항 직원들의 인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걸음은 자연스럽게 빨라졌어요. 이곳의 공기마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에게 미리 연락했었습니다. 메일로 제 복귀 소식을 전했어요. 그의 답장은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레이튼 대위. 이번에는 더 많은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오산 기지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았어요. 논밭, 아파트 단지, 강과 산. 모든 것이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와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서투른 발음이었지만 그가 웃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앱으로 꾸준히 공부한 결과였어요. 아직 대화는 어려웠지만 기본적인 인사와 표현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산 기지에 도착한 첫날, 새로운 팀원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연합훈련 프로그램은 미군과 한국군 조종사들이 함께 작전 기술을 공유하고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제 경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였어요. 짐을 풀고 바로 평택 시내로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그 시장 골목을 찾았어요. 노부부의 채소 가게 앞에 섰을 때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웃음을 지으셨어요. 돌아왔구먼. 한국어였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으로 답했어요. 할아버지는 싱싱한 오이 하나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작은 환영 선물이었죠. 그 순간의 따뜻함이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도윤의 가족 저녁 초대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와 달리 편안한 마음으로 그의 집을 방문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집안 향기가 반겨주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서 오세요. 한국어였지만 그 따뜻함은 어떤 언어의 장벽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감동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국에 돌아간 후에도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다는 사실이 그분을 기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으니 이전보다 더 다양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김치,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여러 종류. 제가 한국 음식에 익숙해졌다는 것을 아시고 특별히 준비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젓가락 사용이 훨씬 능숙해져 있었어요. 도윤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여전히 언어의 장벽은 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소통의 방해물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몸짓, 표정, 음식 나눔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도윤의 아버지께서 군복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도윤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군 시절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대요. 노인의 주름진 손가락이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이었어요. 도윤의 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고 도윤이 번역해 주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총을 들었죠. 한국 전쟁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이었지만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아픔, 희생의 의미, 평화의 소중함. 이런 보편적 가치들이 우리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저도 할아버지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지갑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찍은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도윤의 아버지는 사진을 받아들고 오래도록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서 깊은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임무는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다리를 놓는 작업이었습니다. 연합훈련에서 제 경험과 문화적 이해는 실질적인 자산이 되었어요. 한국군 조종사들과의 협력이 더 원활해졌고 상호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도윤과 함께 다시 현충원을 찾았어요. 이번 방문은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미군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무명용사의 이름을 손끝으로 더듬었어요. 차가운 대리석에 새겨진 이름들이 역사의 무게를 전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도 없었을 겁니다. 도윤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희생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충원을 나와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강변을 따라 걸으며 도윤이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이 된 한국의 이야기는 경이로웠어요.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제 할아버지의 희생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함께한 식사에서 도윤이 물었어요. 레이튼 대위, 한국이 이제 어떻게 느껴지세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고향 같아요. 저는 다시 복귀 명령을 받았습니다. 6개월간의 연합훈련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큰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첫 번째 이별보다 두 번째가 더 어려웠어요. 더 깊이 연결되었기 때문이겠죠. 연합훈련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공식적인 성과 외에도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술적 협력뿐 아니라 인간적 유대가 실질적인 작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어요. 상관은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레이튼 대위. 이런 문화적 측면을 더 연구할 가치가 있겠어요. 마지막 날들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평택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봄이 깊어가는 풍경,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의 사계절을 모두 경험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컸어요.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선생님이 작별 인사를 위해 차 한 잔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6개월 동안 꾸준히 배운 한국어는 이제 일상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되었어요.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더 가르쳐 드릴게요. 선생님의 말에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약속합니다. 익숙해진 포장마차를 마지막으로 찾았어요. 아주머니는 이제 제가 곧 떠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를 특별히 크게 담아주셨어요. 이건 작별 선물이에요. 이전과 같은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의 만남과 이별을 경험한 우리 사이에는 이미 특별한 유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진심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약속처럼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믿음을 담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믿음이 저에게 더 큰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이었죠. 도윤과의 마지막 만남은 한강변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 적응하도록 도와준 친구였고, 저는 그에게 다른 시각을 제공한 존재였습니다. 서로에게 배운 것이 많았어요. 다음에는 더 긴 기간 오세요. 한국의 가을과 겨울도 아름다워요. 도윤의 제안에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사실, 한국에서 연구 주재관으로 지원할 생각이에요.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었어요. 미군과 한국군 사이의 연락 장교로 제 경험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더 깊은 협력을 구축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짐을 싸는 밤, 창밖으로 한국의 마지막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는 알지 못했던 한국의 별자리 이름을 이제는 몇 개 알고 있었어요. 도윤이 가르쳐준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같은 하늘이지만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법을 알게 된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활주로 위, 이륙 직전. 창밖으로 평택 쪽 하늘을 바라봤어요. 첫 번째 출국과는 달리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젠 단순한 임무가 아니다. 저에게 한국은 더 이상 임무 수행지가 아니었어요. 제 삶의 일부, 정체성의 한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작별의 아쉬움보다는 재회의 기대가 더 컸습니다. 저는 미국 기지에서 장교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파견 경험 공유 세션에서 발표를 맡았어요. 젊은 장교들 앞에 서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임무 수행 이야기가 아닌 진정한 문화적 이해와 성장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요. 그 나라는 기술이 아니라 예의로 움직입니다. 제 첫마디에 장교들이 주목했습니다. 평소 전술과 전략에 익숙한 그들에게 새로운 관점이었을 거예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인간적 연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치나 전술이 아닌 사람과 관계에 초점을 맞췄어요. 발표 후 한 젊은 장교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제 자신의 한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단지 임무만 생각했죠. 그러나 점차 마음을 열었고 그때부터 진정한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구 주재관 신청서가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2년간의 한국 주재. 더 깊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할 기회였어요. 무엇보다 도윤과 그의 가족, 포장마차 아주머니, 그리고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평택으로 엽서를 보냈어요. 도윤에게 보내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김치 한 젓가락이 한 사람을 바꿨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제 변화의 여정이 담겨 있었어요.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 마음이 열리고 결국 한 사람의 세계관이 확장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맛의 경험을 넘어 문화적 연결의 통로였어요. PTSD 치료 그룹에서 제 경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에게 제가 한국에서 찾은 평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균형을 가져다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문화 속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룹 리더는 제 이야기가 다른 참전 용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문화적 경험이 트라우마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저는 자원했습니다. 어느 날, 기지 근처 학교에서 문화 다양성 수업에 초대받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글 문자, 음식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답하며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출격 준비를 위해 새벽에 경납고로 향했어요. 어둠 속에서 F-22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조종석에 앉아 시동을 걸기 전 잠시 동쪽을 바라봤어요. 태평양 너머 한국의 방향이었죠.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녀온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봤다. 그 차이는 컸습니다. 다녀오는 것은 관광객의 시선, 외부자의 관찰이에요. 하지만 사는 것은 내부자의 경험, 진정한 참여를 의미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단순히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그곳의 삶과 문화, 사람들과 진정으로 그리고 깊이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2년간의 연구 주재관으로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귀향 같았습니다. 도윤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로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는 순간이었죠. 다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윤의 말에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오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제 새로운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두 나라 사이의 다리를 놓는 역할, 두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의 여정. 이것은 단순한 파견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제 삶의 전환점, 새로운 시작, 그리고 영원히 돌아갈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